2013년에요. 그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막 흔들렸잖아요. 네, 테이퍼 텐트럼 아주 유명했죠. 맞아요. 브라질 헤알화 가치 폭락하고 인도 루피도 막 사상 최저치 찍고 그랬었죠. 그때만 해도 야, 이거 미국도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력의 한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요,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그렇게 계속 나왔던 미국 관세 정책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시스템 곧 무너진다 이런 경고들이 왜 자꾸 빗나갔을까 이겁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두 가지 비판이 사실은 뿌리가 같다는 분석이에요. 놀랍도록요.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을 너무 동등하게 봤다는 거, 이른바 대칭적 관점의 오류. 그리고 그 때문에 미국의 그 압도적인 비대칭적인 힘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계에서는 뭐랄까 크게 두 가지 경고가 계속 반복됐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자꾸 관세를 무기처럼 쓰면 결국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 때려서 미국만 손해볼 거다 이거였고요. 네, 최저관세 이론 같은 거 생각하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결국엔 달러 신뢰도가 무너질 거다. 그 유명한 트리핀 딜레마 있잖아요. 기축통화국이니까 돈은 계속 찍어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게 쌓이면 결국 통화 가치가 불안해지는 모순.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경고가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형실은 자료 보니까 관세 압박을 해도 현대차나 일본제철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에 더 투자를 하고 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여전히 58% 압도적이잖아요. 맞아요. 전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죠. 도대체 왜 이론이랑 현실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비대칭성 문제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두 비판 모두, 그러니까 관세 문제든 달러 문제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 대칭적 행위자로 놓고 봤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생각해보면 보복 관세를 때리든 달러를 버리든 그게 상대방한테 진짜 위협이 되려면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규칙 설계자, 그러니까 룰 메이커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규칙 참여자, 룰 테이커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규칙 설계자 대 참여자.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그 비대칭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경우는요. 네, 규칙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이론처럼 미국한테 너 관세 때렸어. 그럼 나도 보복 관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라는 게 워낙 크고 중요하니까 섣불리 보복했다가는 자기 나라 경제가 더 박살날 수 있거든요. 선택권 자체가 별거 없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결정에 어떻게든 적응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패권의 본질이고요. 와, 달러의 경우도 그럼 비슷한 거겠네요. 자료에 나온 그 달러 루프라는 개념을 보니까 이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달러 루프.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요. 세 단계로 돌아가요. 첫째, 전 세계 모든 중요한 거래, 무역이든 금융이든 전부 달러로 하니까 달러 수요가 끊이질 않아요. 네, 일단 달러가 있어야 뭘 하니까. 그렇죠. 둘째, 근데 그 달러를 얻으려면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미국의 물건을 팔거나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야 하죠. 결국 미국이랑 엮여야 하는군요. 네, 실제 그렇게 힘들게 번 달러를 그럼 어디다 두느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또 쓰는 거예요. 돌고 도네요. 맞습니다. 결국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미국 재정을 뒷받침해주고 이 시스템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순환 구조가 바로 달러 루프입니다. 야, 이거 정말 강력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 결국 대안부재, 아까 말씀하신 티나 그것 때문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위화나요. 아직 자본 통제가 심하죠. 유로화, 단일한 재정 정책이 없어서 한계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믿고 쓰기가 좀. 네, 그러니까 달러만큼 믿을 만하고 또 이렇게 풍부하게 유통되는 다른 돈이 없다는 현실, 이게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 패권 그리고 비대칭적인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겠네요. 네, 정말 좋은 예시죠. 그때 미국이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다 예고만 했을 뿐인데도 전 세계 신흥국에서 돈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갔잖아요. 통화가치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맞아요. 단순히 뭐 금리 좀 오르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뭘 보여주냐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만으로도 전 세계 자본 흐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미국도 세계 경제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못할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그랬었죠. 10년 지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미국은 결국 계획대로 긴축 다 했고 경제 성장하고 달러 강세도 유지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거나 했죠. 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속도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던 건 뭐 어쩔 수 없어서 타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게 관리하면서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뭐랄까 패권 국가의 전략적인 여유였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미 연준이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료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그 최저관세 이론에서 말하는 보복관세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시스템이 곧 붕괴할 거라는 경고 같은 것들은요. 현실에 존재하는 이 강력한 비대칭적 힘, 다시 말해 달러 패권 앞에서는 사실상 그냥 허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허상이다. 네,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전면적으로 보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만약 진짜 그렇게 해서 달러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미국도 물론 타격을 입겠지만 그 전에 자기들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비판들은 현실의 이런 복잡한 관력 구조를 좀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왜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진 그 독보적인 힘, 비대칭적 패권이라는 현실을 종종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대안 부재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나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왜 과거 수십 년 동안은 뭐랄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도 참 생각해 볼 문제죠. 네. 무엇이 미국의 전략을 바꾸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다음 기회에 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곱씹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